너 임신을 핑계로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냐? 필리핀 혼혈 모델인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복수하려 했던 그 재벌가가 바로 제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가사도우미였던 엄마를 임신한 채 돈 봉투로 내쫓은 그 남자. 30년 뒤 그의 회사 간판 아래에서 저는 메인 모델로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한 장의 친자 검사 결과로 폭발했습니다. 제 인생은 늘 겨울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그 겨울의 첫눈이었고, 필리핀 뒷골목에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란 시간이 끝없이 내리는 눈발 같았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된 어느 날, 저를 버린 그 사람의 회사에서 그 집안의 전속 모델이 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돈 많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나는 버려졌다. 술만 취하면 엄마가 하던 말이 촬영장 조명 아래에서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재산가의 욕심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졌고, 그 여자의 딸이 뒤늦게 진실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리아입니다. 25살이고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자란 혼혈 모델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냥 엄마가 좋아하던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노래와 음식, 엄마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는 꼭 한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리아. 네 뿌리의 반은 그곳에서 왔으니까. 어릴 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술에 취해 흥얼거리듯 내뱉는 엄마의 말이 내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했던 모델 활동이 계기가 되어 졸업 후 본격적으로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며 광고 섭외도 가끔 들어오고 유명 여성지 표지 모델도 했습니다. 프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더 넓은 곳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넘어 다른 친구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도망쳤던 그곳에 나는 한 번쯤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몇 달 동안만 머무르며 엄마가 좋아하던 장소들, 드라마에 나오던 거리들을 구경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홍대 거리에서 상점을 돌아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모델 해보셨습니까? 한국말이었지만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에서부터 엄마가 억지로 시키다시피 했던 한국어 공부 덕분이었지요.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필리핀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모델 활동 계획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자가 준 명함의 회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꽤나 이름이 있는 기획사인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준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했고, 우리는 그 회사의 스튜디오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저와의 정식 계약을 이야기했습니다. 리아 씨는 외국인 같으면서도 한국적인 얼굴이네요. 지금 찾고 있는 화장품 모델에 딱 맞는 얼굴인데 의견들 말씀해 보세요. 리아 씨가 동의하면 계약 진행하세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갑자기 빠른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위로 치솟았습니다. 작은 쇼핑몰 화보 촬영, 인터넷 광고, 패션 잡지 화보, 쇼케이스 런웨이. 회사 사람들은 저를 두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들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내 얼굴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제목 미래그룹 계열 화장품 브랜드 모델 오디션 제안. 메시지 내용에는 국내 대기업 미래그룹의 화장품 브랜드에서 새 메인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리아님의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 대표님이 프로젝트 진행하라고 하셔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그룹. 필리핀에서 아마추어 모델을 하면서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 자주 보던 잡지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툭하면 리아는 한국에 갈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말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미래그룹은 한국에서도 꽤나 큰 회사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의 메인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참여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대기업 간판 아래에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서게 되었습니다. 촬영장 첫날 브랜드 담당 임원들이 제 앞을 서성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물이 더 낫네. 화면에서 잡으면 진짜 잘 나오겠다. 눈매가 묘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말에 한 임원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젊었을 사진 보면 눈매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하하. 웃음소리 뒤에 스치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어릴 때 동네 친구들이 놀리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불편하고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엄마 몰래 가져온 엄마가 애지중지하던 소중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의 널찍한 마당, 양복을 입고 서 있는 한 남자 옆에서 머리를 질끈 묶은 젊은 필리핀 여자가 어색하게 웃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사진 속 빛반사 때문에 조금 번졌지만 눈매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낮에 촬영장에서 들었던 말과 사진 속 눈매를 겹쳐보았습니다. 혹시 이 집, 이 회사, 이 사람들, 엄마를 버린 그 집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회사가 같은 곳일까?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만난다면 도망치는 대신 한 번쯤은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당신에게 숫자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까? 나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를 대신해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창작된 시니어 인생 사연입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 변두리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보면 한 번쯤은 꼭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리아, 너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저는 그 질문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냐고? 먼 나라로 갔지. 항상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이들 몇이 저를 둘러싸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프 코리안? 너희 아버지, 너 버리고 도망갔지? 그 말에 저는 마치 가슴이 쿡 찔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우당탕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건데? 아버지는 정말 한국 사람이야? 엄마는 그날따라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엌 불을 줄이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제 쪽을 보았습니다. 리아, 네 아버지는 돈이 많은 한국 사람이다. 그 말은 어린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면 뭐해? 우리 집은 맨날 빚내고,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엄마는 조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어이없는 한숨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야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우리를 버렸어. 그게 제가 처음 들은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필리핀의 여름은 습했습니다. 낮에는 끈적한 공기가 몸에 달라붙었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집이었습니다. 양동이와 대야를 여기저기 놓아야 했고 잠을 자다가도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항상 말했습니다. 괜찮아, 리아. 우리 집은 그래도 지붕이 있잖아. 길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집이 있으니 됐다. 엄마는 제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혼혈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피부를 만져보며 하얗다고도 하고 제 코를 보며 높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넌 괜찮겠다. 어차피 나중에 한국 가서 부자 아버지 찾아가면 되니까. 이런 말을 쉽게 던졌습니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른 채 저는 점점 제 얼굴을 미워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아, 네 얼굴은 누굴 닮아서 예쁜 게 아니라 너라서 예쁜 거야. 절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도 밤에 불을 끄고 나면 엄마가 몰래 우는 소리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리아. 정말 미안하다. 타갈로그어와 한국어가 섞인 엄마의 울음이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때까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어떤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잘 차려입은 재벌가 사람들이 넓은 집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면 엄마는 TV를 꺼버렸습니다. 엄마, 왜 꺼요? 재밌는데. 이런 집들은 보기만 해도 피곤해. 우리랑 상관없는 인생들이야. 하지만 그 말 끝에 뭔가 씁쓸한 미소가 늘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15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저를 한국어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돈도 없는데 왜 여기까지 보내요? 언젠가 네가 한국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말을 알아듣는 것과 못 알아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 내가 왜 한국에 가? 글쎄요. 엄마는 모르지. 그냥 엄마 마음이 그러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엄마는 언젠가 제가 저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으러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간단 작업, 집안일 도우미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손은 항상 거칠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궈둔 그릇 탓에 손등 피부는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엄마는 제게 값싼 한국어 교재와 중고 노트북을 사주었습니다. 이걸로 한국 뉴스도 보고 한국 예능도 보고 모델들 활동도 보고 해라. 엄마는 자기 옷은 한 번도 새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능한 많은 것을 넣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엄마 인생의 마지막 스퍼트였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몸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좀 듭니다. 그 말은 곧 돈이 없으면 제대로 못 고친다는 말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이라는 것은
곧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엄마는 자기 몸보다 제 통장 잔고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리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괜히 빚지면서까지 버티고 싶지는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리아, 혹시 엄마가 일찍 죽게 되면 우리 딸 성공하는 모습을 못 봐서 한이 될 것 같으니 한국으로 가보는 것이 어때? 그리고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지금은 열지 마. 엄마 보는 데서 열면 엄마 마음이 약해진다. 엄마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제가 모델하면서 벌어오는 약간의 수입으로 엄마의 약값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낡은 메모, 사용 후 남은 비행기 티켓 좌석표, 커다란 머리핀 그리고 반쯤 찢어진 임신 테스트기 포장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의 과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2살의 베로니카는 설렘과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50명의 필리핀 젊은 여성들은 드디어 한국어 교육을 마치고 가사도우미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곳은 서울의 부잣집이었습니다. 40대 부부와 어린 유치원생 한 명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교육을 받았기에 말이 잘 통하지 못하는 것 말고는 적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주인 부부도 매우 친절하시고 타국에 나와 외로울 거라며 제게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사장님이 술이 든 유리컵을 들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저는 물었습니다. 사장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베로니카, 이리 와봐요. 자신이 앉은 소파의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럽게 걸레를 손에 쥔 채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은 손을 제 어깨 위로 올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생활해. 1년에 한 번씩은 집에도 보내줄 테니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나 안 사람한테 얘기해. 저는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었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사장님은 술잔을 내려놓고 제 어깨에 올렸던 손이 제 엉덩이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하던 일 마저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사장님은 엉거주춤 일어나려는 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제 몸이 사장님 무릎 위로 넘어지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짚다가 술잔이 떨어져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저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얼른 치우겠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깨진 유리잔을 들고 주방의 쓰레받기에 넣고는 깨진 유리 조각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침 사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에구, 베로니카, 안 다쳤어? 그녀는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성의 없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실수로 그만. 괜찮아. 잔이야 쌓인 게 잔인데 뭐. 이렇게 유리잔 소동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시간, 주방 옆에 마련된 제 방에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침에 팔을 잡아당기던 사장님의 힘이 아직까지 느껴지는 듯 했고,
귀에서는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갈증을 느껴 방문을 열고 나가니 사장님이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역시나 술이 든 유리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 아침에 당황했지. 아닙니다, 사장님.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느새 사장님은 제 뒤에 있었습니다.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해. 내 말만 잘 들으면 지금 받는 월급의 2배를 벌 수도 있어. 내가 미래그룹의 후계자인 거 몰라? 아, 베로니카는 잘 모르겠구나. 베로니카, 사장님, 돈 많은 사람이야. 이 집에 오래 있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사장님은 저를 침대 위로 집어 던지듯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몸을 구석구석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하라니까. 잠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이 저의 실수였습니다. 제 옷은 순식간에 벗겨졌고 그 사람은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리 힘주어 반항을 해도 그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마친 그는 미리 준비했던 10,000원짜리 지폐를 침대 위에 놓으며 제 이마에 입술을 대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만일 이 일이 알려지면 베로니카는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해.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2층 자기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나만 바라보는 부모님, 허기에 시달리는 많은 동생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사장님은 사모님이 없을 때면 자연스럽게 제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2번씩이나 저를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짧은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식사 준비하고 아침 식사 끝나면 청소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 준비해야 하고 그나마 사모님이 외출하는 날이면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장님은 통보도 없이 일찍 집에 들어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생활로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주기가 되었는데 생리가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친해진 옆집 가사도우미 아줌마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로니카, 너 무슨 일 있어? 왜 네가 임신 테스트기가 필요해? 이미 그녀의 질문을 예상했었기에 저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필리핀 다녀올 것 같아요. 그때 가져가려고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사장님은 외국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고 사모님은 외식 후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서 2층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소리 없이 열었습니다. 제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테스트기 포장을 뜯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손에 쥔 테스트기를 펴볼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을 뜬 순간 보이는 보라색 2줄. 저는 그날 절망을 보았습니다. 내가 임신이라니.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경험이었고 엄마가 된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앞이 막막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몰래 울면서 보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사모님은 베로니카, 요즘 밤에 뭐 먹고 자니? 매일 아침에 눈이 부어있네. 고향 생각나서 울었어? 그녀는 묘한 표정으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며칠 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사장님은 제 버릇대로 늦은 밤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들어와서 소리 없이 문을 닫고는 또 내동댕이 치듯이 저를 침대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 옷을 벗기는 그의 손을 있는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사장님은 갑자기 너무 완강하게 버티는 제가 이상했나 봅니다. 베로니카, 사장님 오랜만에 봐서 삐졌나? 자, 내가 이번에 베로니카 주려고 돈 좀 썼다. 그는 커다란 머리핀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너 이걸 무기 삼아서 나한테 뭐라도 뜯어낼 생각은 아예 접어두는 게 좋아. 내가 어떻게든 사모님한테 핑계를 만들 테니 비서실 사람하고 병원에 다녀와. 그렇게 짐승처럼 내 몸을 유린하더니 임신 소식에는 차가운 냉혈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치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신 테스트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생각해낸 것이 쓰레기 봉지 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문 앞에 내다 놓은 쓰레기 봉지에 버리고 봉지를 막 묶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모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로니카, 아침 준비 다 됐어? 아침 운동 나갔던 사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임신 테스트기 버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는데 헛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출근하고 없어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옆집 가사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대충 이야기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베로니카,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아줌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같은 가사도우미여서 제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었고 저를 많이 도와주던 아줌마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후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가려는데 사모님이 불렀습니다. 베로니카, 이리로 앉아봐. 순간 며칠 전 임신 테스트기를 버릴 때가 생각나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 며칠 전에 쓰레기 봉지에 버린 것이 뭐야?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건 일반 쓰레기입니다. 저는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그날 버린 거 임신 테스트기지? 저는 너무 놀라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옆집 파티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집 일하는 아줌마가 얘기하더라. 너 임신했다며? 그것도 우리 집 양반이랑.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배신감, 수치심. 저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 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절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집에서 조신하게 일이나 하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부부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추궁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2층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사모님은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뱃속의 아이에 대한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사모님은 봉투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필리핀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별 어려움 없을 거야. 한국에서의 일은 있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뱃속의 아기와 짓밟힌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만을 덮으려고 하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지치고 힘들었던 몸을 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싶었던 엄마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네가 엄마 대신 묻고 싶은 걸 물어봐야 한다, 리아.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제가 한국에서 성공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를 버렸는지, 그 돈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우리를 숫자로만 봤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6살이 된 지금 저는 한국에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세운 회사의 간판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것은 한국에서 모델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스케줄표에 처음 보는 일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소 미래그룹 화장품 런칭 스튜디오. 목적 신규 화장품 캠페인 테스트 촬영. 그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리아, 오늘은 그저 모델일 뿐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요. 미래그룹 사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그 위에는 화려한 광고들이 넘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도착하자 리셉션 직원은 제 얼굴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오늘 테스트 모델 분이시네요. 저쪽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한국 계세요? 그 질문 한국 와서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가슴에 걸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필리핀 분이십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 느낌이 그러시네요. 어딘가 모르게 한국 사람 이미지가 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열댓 명의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촬영용 의자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촬영장 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임원이나 관리자처럼 보였고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시선이 예의 없을 정도로 유난히 길었습니다. 저는 거울 너머로 그의 눈을 피해보려 했지만 계속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옆 사람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딱 마음에 들어 하실 스타일이네. 근데 눈매가 회장님 젊을 때와 많이 닮았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스태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 말씀 들으니 눈매가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회장님 젊었을 때 사진 어디서 봤어요? 요즘 인터넷에 없는 거 없잖아. 근데 이 모델 참 희한하게 닮았네. 다른 사람들은 농담처럼 웃었지만 저만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아버지? 그 사람 얼굴을 나는 본 적 없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얼굴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촬영장 안으로 또 다른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의 가장 강력한 이상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들어와 스태프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제 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자연스럽게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코스메틱 마케팅 총괄팀장 윤태준입니다. 윤태준.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바로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 즉 제 이복 오빠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아입니다.
오늘 테스트 촬영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한 박자 늦게 놓았습니다. 리아, 얼굴만큼 이름도 예쁘네요. 그 말투와 눈빛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기류였습니다. 그 어떤 감정인지 그때는 서로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윤태주는 그때 이미 나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앞으로 재벌가 전체를 흔드는 폭풍이 됩니다. 촬영을 준비하던 중 스태프들이 화장품 병 배열을 바꾸다가 일부 제품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스태프가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리아 씨, 혹시 조금만 뒤로 물러서 주시겠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전시용으로 가져온 건데. 그러자 임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누가 건드렸어요? 모델이 실수하신 거 아니죠?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윤태준이 한마디 했습니다. 리아 씨가 한 애는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임원들은 바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 네. 그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 스태프 실수였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집안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습니다. 윤태준이 보기만 해도 모두의 태도가 즉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교차. 그 짧은 순간 왜 이 사람 눈빛이 이렇게 강렬하지? 어딘지 모르게 느끼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 윤태준은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람기의 정체는 곧 터질 폭풍의 씨앗이었지요. 촬영이 끝나고 윤태준 팀장이 저를 찾았습니다. 리아 씨, 혹시 저녁 시간 괜찮습니까? 회사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할 게 있어서요. 그의 말투, 표정, 눈빛 모두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긴장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제 시간은 소속사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소속사분들, 리아 씨와 오늘 저녁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누구의 부탁이겠습니까? 당연히 매니저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제가 마치 바로 메인 모델로 발탁이라도 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리아 씨는 앞으로 우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장에서 처음 보자마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네. 그 질문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냐고요? 당신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에서 봤나요? 그러면 우리 둘은 피가 섞인 남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미래그룹 스튜디오에서 테스트 촬영을 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매니저 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내일 정식 촬영 진행한다, 리아. 최종 후보로 확정됐어.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최종 후보. 그 말 한마디가 기쁨과 공포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어제 윤태준 팀장이 했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었지요. 하지만 피는 얼굴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말을 그날 처음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촬영 장소는 미래그룹 계열사의 프리미엄 스튜디오였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보안 직원들이 제 이름을 체크했고 스태프들은 저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리아 씨, 이쪽으로 모실게요. 오늘 의상은 새버리고 헤어는 브랜드 대표님 취향으로 갈 겁니다. 그 대표님은 바로 윤태준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윤 전무님? 전모. 저는 그제야 그의 그룹 내 직책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마케팅 총괄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실질적인 전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리아 씨, 오늘은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태프들이 피식피식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무님이 이렇게 직접 와서 초반 촬영부터 챙기는 거 처음 보는데? 야, 너 모르냐? 전무님 이제 곧 40대인데 아직도 결혼 안 했잖아. 근데 느낌이 좀 있다. 아까부터 계속 모델만 보고 있네. 그들의 시선에 저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태주는 스태프들 쪽을 향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해 주십시오. 지금은 촬영 중입니다. 그 한마디에 스태프들이 숨을 멎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무게구나. 메인 촬영 중이었습니다. 고가의 향수병을 손에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지요. 촬영 감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손목을 돌려주세요. 조금 더 오케이. 그러다가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나며 향수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촬영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당황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임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제품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시 전이라서 생산 단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외국 모델들은 손이 서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하나 보고 뽑으니까 이러는 거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윤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스태프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전무님, 제품이 깨졌습니다. 아마 리아 씨가. 윤태준은 바닥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아 씨, 잘못 아닙니다. 임원이 바로 대꾸했습니다. 전무님, 하지만 윤태준 전무는 하나하나 짚어 말했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위해 병을 2번 교체했고 하단을 고정하는 테이프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우리 스태프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말해준 건지 아니면 단순히 브랜드 대표로서의 행동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태프들의 시선이 분명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모델, 필리핀 혼혈, 이상하게 회장님 닮았다. 이런 말들만 오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좋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정리하는 동안 윤태주는 저를 불렀습니다. 리아 씨,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한 말 같겠지만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 신경 쓰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달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익숙해서 그랬습니다. 익숙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그 질문. 첫 대면에서 했던 바로 그 말. 저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자꾸 네, 아닙니다. 제가 이상한가 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획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표님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어요. 미래그룹 메인 모델이 된 리아 씨에게 박수.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받으며 저는 환한 미소와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리아 씨, 집에 한번 다녀와요. 앞으로 스케줄 바빠지면 부모님 뵙기 힘들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회사에서 비행기표와 차량까지 지원해서 마치 유명 연예인이 촬영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 그리웠던 엄마와 한동안 포옹을 했습니다. 엄마, 저 미래그룹 메인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소속사 대표님이 비행기표, 보너스. 흥을 못 누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의 표정이 마치 숨겼던 비밀이 덜미를 잡힌 것 같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엄마, 딸이 한국 대기업 메인 모델인데 안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밤 엄마와 저는 많은 얘기를 나누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만났어? 아니, 계열사 모델인데 어떻게 회장님을 만나?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았던 그 남자, 엄마의 인생을 짓밟았던 그 남자, 내 아버지라는 그 남자가 바로 미래그룹의 회장이라는 거.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인생을 되돌려 받을 수 없지만 최소한 사과라도 받게 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돈푼으로 버려진 핏줄의 원한이 어떤 건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차례야. 복수. 며칠 뒤 한국에 돌아오자 매니저 언니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실로 제가 성공한 듯한 착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도중 차 안에서 매니저 언니가 스케줄을 알려주었습니다. 리아 그쪽에서 스케줄을 보내는데 엄청 빡빡하더라. 들리는 얘기로는 윤태준 전무가 런칭 서두르라고 주문했다네. 윤태준. 그가 물었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어요? 그는 나와 피가 섞인, 그러니까 이복 오빠가 되는 셈이지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런칭 광고용 메인 촬영 날, 저는 화장을 하고 있었고 매니저와 스태프들은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두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윤태준이었습니다. 리아 씨, 우리 못 본 지 일주일 됐나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사에는 머리만 끄덕하더니 제게로 왔습니다. 화장 끝내고 나 좀 잠시 봅시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복 오빠라서 긴장이라기보다는 미래그룹 실세에 관심이 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튜디오 뒤쪽에 마련된 야외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리아 씨 안 본 지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그는 웃으며 작업용 멘트를 날리는 듯 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시간 날 때 이아 씨를 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이아 씨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구나. 속으로 복수를 다짐하며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때 멀리서 사진기 셔터 소리가 찰칵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둘을 몰래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채며 말했습니다. 지금 누가 사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다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그림자처럼 달려갔습니다. 몇 분 뒤 그는 누군가의 휴대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든 모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캔들. 이 집안은 스캔들 하나로 회사가 흔들릴 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제게 보여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리아 씨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배려이자 또 다른 위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 둘을 엮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기실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스태프 한 명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리아 씨, 전무님하고 좋은 사이세요? 그 말이 가벼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모델일 뿐입니다. 그러나 스태프는 미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전무님이 여자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마 곧 기사 뜹니다. 조심하세요. 기사? 그 말에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래그룹 장남 수상한 모델과의 단독 만남 목격? 딱 하나 멀리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 정원. 나와 윤태준 전무가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던 모습. 그날 촬영장에서 들렸던 셔터 소리.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죽도록 숨겼던 그 집과 나는 이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스태프가 했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기사 뜰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메시지, 전화, SNS 알림, 심지어 필리핀 친구들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리아, 한국 기사에 너 나왔어. 저 사람 누구야? 연애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링크를 열자 핫한 연예 기사처럼 꾸며진 제목이 보였습니다. 미래그룹 장남 윤태준 전무. 신인 혼혈 모델과 의미심장한 단독 만남 포착. 제 사진과 윤태준의 옆모습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둘뿐인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 모델 누구냐? 처음 보는데 예쁘네. 미래그룹 장남 또 스캔들. 혼혈 모델이라더라. 이미 촬영장에서 사이 좋았다던데? 역시 재벌가 이야기 흥미롭다. 재벌과 연루된 스캔들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소재였지요. 며칠 뒤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브랜드 실장이라는 사람이 급히 달려와 저를 불렀습니다. 리아 씨, 잠깐만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보자고 하십니다. 당장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 그 사람. 내 아버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네. 스캔들 수습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예민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 얼굴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지만 어떤 직감 같은 것이 말했습니다. 오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저 아이 누구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거대한 테이블 너머에 몇 명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가운데 넥타이를 고쳐 메고 앉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매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 엄마가 남긴 상자 안 빛이 번져 흐릿했지만 유독 뚜렷하게 보였던 그 눈매. 그가 바로 내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그 기사 속 모델인가? 어투는 차갑고 심장까지 얼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하며 말했습니다. 리아라고 합니다. 그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동양적이면서 이국적이네. 우리 화장품 모델은 잘 구한 것 같네. 그런데 얼굴이 눈에 익어.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안주인, 그 집의 회장 부인이 매섭게 말했습니다. 기사 보셨죠? 우리 집안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아무리 모델이라 해도 이런 스캔들은 곤란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했지?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말하는 순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나는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필리핀. 그렇습니다. 엄마가 들어왔던 나라. 엄마가 그 집에서 쫓겨났던 나라. 그 남자가 오랫동안 숨기고 싶어 했던 상처. 그는 시선을 돌리며 비서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해.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우리 회사의 메인 모델이면 행동에도 책임이 따른다. 아들 책임도 있지만 자네 책임도 있네. 앞으로 항상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슨 행동을 조심하라는 건지. 모든 잘못은 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 이 사람들의 섭리인가 봅니다. 그렇게 그룹 회의실을 나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당하고 쫓겨났구나.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모두 밝혀 세상에 알릴 거야. 속으로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촬영날, 윤태주는 또다시 내게로 왔습니다. 이제는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리아, 우리 재벌 후계자들 삶이 이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니까. 차라리 둘이 포옹이라도 하고 스캔들이 났으면 좋았을걸. 전형적인 바람둥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캔들의 대상이 되어버린 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농담 같지 않은 농담으로 이복 동생인 저를 엮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드디어 화장품이 런칭되었습니다. 제 얼굴은 스캔들로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황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에 제가 광고한 화장품은 없어서 못 파는 품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더불어 기자들과 매스컴에서도 저와의 인터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본사 회장실 호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기획사 대표님과 함께 찾았습니다. 비서는 회의장이 아니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부인과 윤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소속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아냐 김 대표. 내가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내가 김 대표와 리아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네. 지난번 스캔들로 인해 오히려 이번 신제품 런칭이 덕을 보았네. 그래서 얘긴데 이참에 우리 윤 전무와 리아가 스캔들 한 번만 더 만들면 어때? 소속사 대표님과 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리는 어안이 벙벙하여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번에 저한테 소속사 모델 단속자라라고 하셔서. 뭐, 다 지난 걸 아직도 마음속에 두고 있나, 김 대표. 그 스캔들 덕에 이하도 유명세 타고 있는 건 인정해야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습니다. 소속사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스캔들을 말씀하십니까, 회장님? 이번에 신제품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장했네. 그러니 스캔들도 2배는 커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모두 합의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윤 전무와 리아가 필리핀에 함께 가서 휴가를 즐기고 돌아왔다 정도의 스캔들은 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 의견이나 기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부를 위해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해. 엄마도 이렇게 도구로 사용된 거야. 그리고는 쫓겨났겠지. 순간 저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남매끼리 그런 스캔들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만의 상상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회장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김 대표가 리아의 스케줄 비밀리에 만들어봐. 일정은 우리가 알아서 짜 놓을 테니. 소속사 대표님은 크게 반항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필리핀에 가 있겠습니다. 윤 전무님은 따로 오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서서 답변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비열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리아도 더 떠야 몸값이 오르지. 그 말에 저는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조율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소속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리아 씨, 괜찮겠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요. 대표님은 제 스케줄만 정리해 주세요. 소속사 입장에서도 미래그룹은 그들의 든든한 동아줄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들과 결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윤태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윤태준, 그 사람 많이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대학 때도 룸사롱 다니며 사고치고 세계 인문에서는 연예인과 스캔들 나고. 아무튼 리아 씨, 우리는 미래그룹을 무시할 수 없고 또 리아 씨도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것이 서로에게 좋긴 하죠. 그 사람들 리아 씨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이번 스캔들 몸조심해서 잘 해결되면 우리 회사에서도 연봉 계약 달라질 겁니다. 저는 대표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복수라는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엄마를 만나 현재 상황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 처음부터 눈물로 시작한 엄마는 끝날 때까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어차피 우리를 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아빠 없이 컸고 이제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요. 그들이 짓밟은 우리 인생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일단 윤태준과의 스캔들은 기사화되게 만들어 놓은 후 제가 기자단을 모아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수면 위로 올려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태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마닐라 시내의 호텔 커피숍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의도대로 짙은 화장을 하고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 커피숍에는 몇몇 한국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윤태준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윤 전무님 빨리 오셨네요. 저의 갑작스런 태도에 멈칫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각종 스캔들 재개 소식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윤태준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윤태준은 작은 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리아, 갑자기 왜 이렇게 용감해진 거지? 저는 방긋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이번 스캔들은 2배로 커야 한다잖아요. 지난번엔 둘이 공원 휴게실에서 대화 나누는데 스캔들로 기사가 났으니 이번에는 호텔에서 데이트하는 정도는 돼야 2배 스캔들이죠. 커피를 마시면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아, 이 모든 계획은 내 의도가 아니야. 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야. 나는 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전에 만났던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어.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한국에서 가십거리가 되는 그런 망나니가 아니야. 우리는 호텔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돈이라면 자식도 버릴 것 같은 아버지 때문에 자꾸 엇나가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룹에 입사해서는 연예인과의 스캔들도 화장품 계열사를 아들에게 맡긴 후 경쟁사를 이겨내기 위해 아버지가 꾸며낸 계획에 자신은 도구로 쓰여지고 그것이 기사화되면서 지금의 경우처럼 화장품 회사가 자리 잡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마터면 오빠하고 부를 뻔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버지란 사람을 증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제안을 했습니다. 리아, 우리 여기서 사진 몇 장만 찍히면 다음 날이면 신문이나 인터넷은 우리 사연으로 도배될 거야.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리아 고향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좀 쉬다가 귀국하면 안 될까?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과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복 오빠가 자신의 허탈한 마음을 이복 여동생에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흔들리며 제 목표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사람들 많은 곳에서 쇼핑도 하고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연극 한 편 찍죠 뭐. 다음 날 아침부터 우리는 호텔 식당에서 시작해서 백화점이 몰려있는 거리까지 하루 종일 팔짱을 끼고 데이트 같은 극적인 연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제가 미리 준비한 택시를 타고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윤태준, 아니 오빠는 초라한 고향집에 도착해서는 거침없이 엄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해두긴 했지만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미래그룹 윤 전무님이에요. 아, 네,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의 습관이 30년 만에 만나는 한국 사람 앞에서 또 나온 것입니다. 죄송하다니요. 무슨 말씀을? 제가 신세를 져야 하니 제가 죄송합니다. 윤 전무님이라고 하셨죠? 계시는 동안 편히 쉬세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본 듯한 인상이시네요. 아, 그러십니까? 저도 리아 씨 처음 만났을 때 그랬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또 눈물을 흘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음 날 오빠는 제 고향에서 제가 살아온 흔적을 보고 싶다며 안내를 부탁했고, 저는 어릴 때 다니던 골목부터 허름한 학교,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제 삶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쉰 오빠는 한국으로 먼저 귀국했고, 며칠 뒤 저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까지 4시간의 비행시간이 언제 착륙했는지 모를 정도로 짧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복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거든요. 인천공항 세관을 지나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벌써 저희 스캔들은 이미 기사화되어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유명 여배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많은 기자들이 후레쉬를 터뜨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소속사 대표님과 매니저 언니가 뛰어나와 저를 보호하며 가까스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매니저 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리아야, 너 대박 났다. 왜요? 무슨 말이에요? 너랑 윤 전무가 마닐라 백화점에서 팔짱 끼고 쇼핑하는 사진이 우리나라에 다 퍼졌어. 요 며칠 사이 우리 회사도 전화통 불난다 불나. 역시 돈과 권력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미래그룹 3세와 미모의 혼혈 모델 데이트 현장 발각. 매니저 언니는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빠와 저의 연극이었지만 우리의 의도대로 찍힌 사진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데이트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획사로 가지 않고 곧바로 미래그룹 사옥으로 갔습니다. 회장실 비서진들의 표정과 태도는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예비 며느리라도 된 듯 제 앞에서 굽신거리며 안내하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니 역시 부인과 오빠가 저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느라고 고생했다. 기자들 때문에 혼났지? 회장님은 얼굴에 잔뜩 미소를 띄우며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뾰루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니네 둘 사이에 아무 일 없었다고 들었다. 이아 씨, 그렇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엄마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윤전무, 아니 오빠가 제 편을 들며 반항기 섞인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이 나서서 대화의 소재를 돌렸습니다. 자, 이제 큰 뉴스거리도 만들어졌으니 노이즈 마케팅 효과나 기다려봅시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을까? 아무리 자기 핏줄인 것을 모르고 있다지만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치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옆에 앉아 미안한 표정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리아, 나 태준이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사모님이 전화를 했을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나 좀 보지. 숙소 앞으로 사모님 전용 기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숙소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차에 타면 따라와서 사진 찍고 기사 쓰겠지. 저는 한껏 멋을 부리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차 앞에서 기다리던 기사님은 뒷문을 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겁지겁 타는 신용을 하며 차에 올라탔고 행선지는 엄마가 뱃속에 나를 가지게 되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서니 뚱뚱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는지 따갈로그어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서로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모님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질문부터 했습니다. 리아 씨, 혹시 우리 태준이랑 호텔에 같이 있었나? 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었지만 입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네, 보신 사진 그대로입니다. 사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태준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아들 말로는 아니라고 하던데. 이놈. 누가 지혜비 아들 아니랄까봐. 계속해서 혼잣말을 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리아 씨, 오늘 시간 있나? 왜요? 나랑 같이 우리 주치의한테 좀 가자. 네. 왜 제가 사모님하고 병원에 갑니까? 요즘엔 사후 피임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 혹시나 해서 검사나 한번 해보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에 사모님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너 이런 꼬투리 잡아서 한몫 잡고 싶은 모양인데 너 같은 거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어디다 대고 웃어.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단지 복수만을 생각하고 상황을 즐긴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하면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 웃음은 어떤 의도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을 사모님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저의 대꾸에 그녀는 더욱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확실하게 검사나 한번 하자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제가 화장품 촬영이 있으니 곧 일정을 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여기저기 숨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니저 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리아, 너 어제 미르그룹 사택에 갔었어? 네, 죄송해요.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차 보냈으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임신한 것 같다고 기사가 났어. 저는 예상은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리아 씨, 무슨 일이에요? 이건 스캔들 수준을 넘어서는 대형 사고인데? 눈이 동그래진 대표님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 없었고 윤태준 전무님하고 연극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과 매니저 언니는 안도하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대표님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리아 씨, 거기 사모님 입김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우리 회사와의 계약이 미뤄지고 있고 들리는 소문에 다른 모델을 찾고 있답니다. 어쩌면 리아 씨나 우리에게 불똥이 튈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숙소 앞에서 진을 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하로 빠져나와 매니저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잠자리에서 언니가 물었습니다. 리아, 진짜 아무 일 없는 거지? 네, 언니 걱정 마세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왜? 사택에서 무슨 일 있었어? 사모님이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스케줄 확인하고 시간 나는 대로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윤 전무는 만나봤고? 아니요. 아직. 그랬습니다. 아직 오빠와 한마디도 나누질 못했습니다. 오빠는 저의 복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작전을 위해서라도 오빠를 만나야 했습니다. 매니저 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 윤 전무님 연락해서 우리 회사에서 좀 만나자고 해주세요. 그래야 기자들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소속사로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모님 만난 것 때문에 임신 기사가 나게 되었고 아무리 해명해도 사모님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며 오빠에게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에게 자기도 말을 했는데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비밀리에 검사해보겠다고 했답니다. 스케줄 핑계로 며칠만 미뤄질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했고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표님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돌려놓겠습니다. 대신 우리 엄마 비자 긴급으로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지금 엄마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호텔을 예약하고 엄마를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항에는 매니저 언니가 엄마를 픽업하러 갔고 저는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소속사 스튜디오에 마련된 기자회견. 저는 단상에 올라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기자님이 예측 기사를 쓰신 것 때문에 저희 회사도 곤경에 빠졌습니다. 맹세코 저와 윤전무님은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제 임신, 보도는 잘못된 오보입니다. 여러 기자들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마닐라 호텔에서 찍힌 사진은 무엇입니까? 왜 두 분이 마닐라로 여행을 가신 겁니까? 저는 잠시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뒤쪽으로 문이 열리며 오빠, 아니 윤태준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저를 도와주기 위해 온 듯했습니다. 윤태준 전무님, 한 말씀 해주시죠. 어느 기자의 질문에 오빠는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자 여러분, 저는 리아 씨가 저희 회사 메인 모델로 발탁되어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여자라기보다는 여동생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신제품 런칭 후 쉴 시간이 없어서 리아 씨에게 보답도 할 겸해서 마닐라에 갔던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우리는 업무 말고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닐라에서 밤늦게 호텔에서 나와 몰래 택시로 이동하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두 분이 어디를 가신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윤 전무님도 모르는 진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피가 섞인 남매들한테 임신 스캔들을 뒤집어 씌우는 기자님들. 더 이상 오보로 사람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순간 기자회견장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빠 또한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흐트러짐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미래그룹 사옥 로비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한국의 매스컴과 SNS, 인터넷에는 내일 있을 기자회견 기사에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는 미래그룹이라 해도 불같이 일어나는 궁금증에 대한 여론 때문에 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빠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리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모르는 진실이란 게 도대체 뭐냐고. 그리고 피가 섞인 남매라니. 누가? 내가? 저는 대답을 피하고 오빠를 엄마가 묵을 호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기자들을 피해 미리 예약해둔 호텔방에서 엄마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전무님, 아니 오빠.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윤태준 전무는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저를 쳐다보며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데리고 매니저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오빠는 서로 인사를 나눴고 매니저 언니가 엄마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30년 만에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30년 전에 당신 집에서 뱃속의 아기까지 돈 몇 푼과 함께 당신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고 자신의 젊은 인생이 짓밟힌 잊혀진 가사도우미가 우리 엄마입니다. 오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예쁜 외국 아줌마가 그럼. 오빠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제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숙인 고개 밑으로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리아, 내가 대신 미안하다. 엄마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오빠는 호텔 문을 박차고 달아나듯 호텔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예정된 기자회견을 위해 미래그룹 사옥으로 갔습니다. 1층 로비에 있어야 할 기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정말 재벌들의 권력과 힘이 기자들의 손발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내 데스크 앞에 안내장을 보았습니다. 기자 회견 장소 변경 대회의실. 그리고 멀리서 오빠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회의장에 가면 회장님 부부가 같이 있을 거야. 떨지 말고 소신껏 진실을 밝혀. 그리고는 슬픈 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회의장 중앙에 앉아있는 회장의 얼굴에서 색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아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상자는 제 어머니가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었던 그분의 한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 하나씩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낡은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번지. 시장 가서 집 못 찾으면 물어보라고. 여기 사모님이 써주신 메모입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젊은 시절의 회장님이고 뒤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제 엄마입니다. 이 머리핏은 저 사진 속 누군가가 엄마에게 선물한 것이고.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 찢어진 포장지는 임신 테스트기 포장지입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은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쟤 저거 무슨 짓이야? 너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미 회장의 눈빛은 공포와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게서 눈을 피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집은 아직도 당신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진실을 묻겠습니다. 그때 매니저 언니와 오빠가 엄마 베로니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누구보다 먼저 표정이 무너진 사람은 바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더듬거리듯 말했습니다. 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윤전무, 누구를 데리고 온 거냐? 오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분의 성함은 베로니카였습니다. 어렸던 저도 기억나는데 회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말은 이 집안 전체를 향한 칼날이었습니다. 부인은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이 여자 내쫓아요. 보안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요. 그때 회장은 작게 손을 들어 부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지금 소란 피울 때가 아니야.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뭐야? 왜 저 여자를 막지 않는 거야? 회장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베로니카 많이 늙었네. 그래도 여전하구만.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터져 나오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은 회상에 잠기듯 말했습니다. 모든 죄는 나에게 있다. 젊은 날의 혈기와 자만이 나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구나.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저 베로니카가 나 때문에 돌아간 것으로 알고 지냈는데. 부인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며 머리가 희고 뚱뚱한 할머니 한 분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의장은 또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젊은 모델의 사진을 보고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눈매며
오똑한 콧나라고 분명히 베로니카의 딸이라고. 그리고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옆집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베로니카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지요. 저는 돈에 눈이 멀어서 사모님께 다 일러 바쳤어요. 나는 베로니카가 없어지고 난 후에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오면 베로니카에게 그날의 사과를 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마이크가 있는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여기서 괴롭힘을 당했어. 주인 남자에게.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인은 의자를 밀치며 서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도우미가 그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믿을 줄 아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베로니카는 나를 믿고 이걸 내게 맡겼어.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까봐 내가 고자질은 했지만 이것만큼은 줄 수가 없었어. 회의실 분위기가 일순간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그 녹음기를 보는 순간 입술 끝을 떨었습니다. 부인은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그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속 엄마의 숨소리는 떨렸고 울음 섞인 목소리는 내 심장을 바늘로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남자의 목소리는 낯선 듯 익숙한 회장의 젊은 날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베로니카, 사장님 오랜만에 봐서 삐졌나? 자, 내가 이번에 베로니카 주려고 돈 좀 썼다. 그 순간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신 그럼 그 아이가 정말 당신?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만.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도 이젠 진실을 말하세요.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고 부인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친자 검사부터 해요. 저 아이가 당신 핏줄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히 해야 해요.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요. 이 아이가 당신 핏줄이라면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 가문에는 큰일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참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일이라뇨? 피가 섞였다는 이유가 큰일입니까? 부인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을 꼬셔서 임신까지 했다면 그게 큰일이지. 벌레 같은 소문 하나에도 우리 회사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네가 알아?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 집안의 진짜 가치관이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엄마를 버린 겁니까? 당신 남편이 한 일을 이렇게 덮고 살아온 겁니까? 부인은 당황했는지 회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말해봐요. 일은 당신이 저지르고 나는 뒤처리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장은 내 눈을 피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자 검사 진행하자. 그 말은 폭탄이 터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2장의 서류를 내게 건넸습니다. 리아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 서류는 치명적으로 간단했습니다. 부적합?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녹음과 증언은 뭐였나요? 그러나 2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7%. 2개의 결과. 하나는 아니다. 또 하나는 맞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왜 결과가 2개나 있는 겁니까? 오빠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병원 측에 조작을 요청했던 것 같아. 친자가 아닌 걸로 만들어서 회사 주가도 지키고 너는 거짓 증언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것 같다. 그 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진짜 결과는 99.97% 쪽이겠군요.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전부 비밀리 진행되었지만 내가 더 이상 부모님의 행동을 견딜 수가 없었다. 회장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흰머리가 더 늘어난 듯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리아,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이름을 아무리 떠올려 봐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너네 딸 맞구나.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걸 보니 영락없이 내 딸이 맞는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그때 겁이 났었다. 가문도 회사도 부부 관계도 모두 지키고 싶었어.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버림받고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때 태준 오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2장의 친자 검사 서류를 휙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모르셨어요. 어머니가 원장님한테 부탁했답니다. 조작을.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애가 네 동생이란다. 너는 믿어지니? 태준 오빠는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진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리아, 너는 모든 걸 알고 우리한테 온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뒤로 한 발 물러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끌렸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여동생.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엄마가 바라던 복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오빠는 친자 검사 서류를 보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턱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리아, 네가 진짜 다 알면서 나를? 그 질문은 나에게도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일부러 스캔들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감정을 이용해 그를 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겠지요. 저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 말에 그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내 여동생에게 그런 감정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나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 오빠는 회장과 부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기자들 입막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준 아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미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천천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은 엄마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망가뜨렸구나. 나가는 오빠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단어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친자 검사 결과 서류를 붙잡고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겼겠어요?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도 무너지고 우리 아들 인생도 무너지고 이 집안이 엉망이 된 건 전부 당신 때문이에요. 그녀는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재벌가라는 타이틀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울음이었지요. 모든 소란이 끝난 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아, 그 한마디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도 지금도 너에게, 네 엄마에게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의 지쳐버린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한마디를 조용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의 사과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말에 회장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베로니카 정말 미안하다. 친자 검사 결과도 엄마의 녹음도 모든 증거는 이미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언론에 폭로하고 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리아, 복수하지 마. 그냥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재벌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폭로하지 않겠습니다. 부인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회장은 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리아야, 정말 그러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엄마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약속하마. 오빠 윤태준의 노력으로 언론에는 짧게 두 사람의 스캔들이 오보라는 보도만 나오게 되었고, 제가 밝히려 했던 진실은 다시 무덤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엄마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그룹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들어갔고, 회장 또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그날의 충격 때문인지 지병이 악화되어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병원을 찾은 제게 그는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가끔 와서 이야기라도.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 한마디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그가 아버지다운 얼굴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준 오빠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어디까지가 운명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기는 존경합니다. 언젠가 편하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상처와 용서를 남기고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병원을 나오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과가 엄마에게 미소를 돌려준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저는 여전히 미래그룹의
메인 모델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친자간별 조작 사건과 과거 도우미 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 집안 내부에서는 이미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태준 오빠는 잠시 회사를 떠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제게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리아, 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이 사람도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잘못을 그가 직접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엄마의 명예는 이미 되찾아졌다고 느꼈습니다. 부인은 엄마의 녹음 파일 이후로 저를 향한 적개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마주쳤을 때 멀리서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모든 걸 상실한 여자의 공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감정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몫이었고 저의 삶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2번의 스캔들 사건으로 인해 저의 인기는 날로 치솟았습니다. 패션지에서는 제 혼혈 얼굴과 유니크한 분위기를 더욱 높게 평가했고 더 많은 브랜드에서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이 끝나고는 미래그룹의 메인 모델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선긋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 뚱뚱한 할머니가 저희 소속사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엄마와 함께 찍었던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베로니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야. 그때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저는 사진을 받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저와 정말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엄마는 이미 용서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평생의 죄책감을 내려놓는 해방의 울음이었지요. 저는 엄마와 제 삶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복수 대신 진실을 선택했고 그 진실은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처럼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가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공감을 표현해주세요.